낭만적 운명론. 삶에서 낭만적인 영역만큼 운명적 만남을 강하게 갈망하는 영역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남자나 여자와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할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고통스러운 갈망을 해소해 줄 존재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참한 순환에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우리가 그리던 왕자나 공주를 만나게 해준다면 그 만남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만남이 우리의 낭만적 운명의 징표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12월 초의 늦은 아침, 나는 사랑이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브리시티 항공의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는 막 노르망디 해안을 건넜다. 겨울 구름의 장막이 잠시 걷히면서 반짝거리는 푸른 파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루하고 정신도 집중되지 않아서 항공사 잡지를 뽑아들고 리조트 호텔과 항공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비행기 여행이었다. 뒤쪽 어딘가에서 엔진이 떨리는 느낌, 차분한 잿빛 실내, 항공사 직원들의 사탕 같은 미소, 음료와 과자를 실은 수레가 통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았지만 기내식사에 품기 마련인 막연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내 왼쪽의 승객은 헤드폰을 벗고 앞쪽 주머니에 든 안전지침 카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약간 병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카드에는 비행기 사고가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육지나 바다에 편안하고 차분하게 내리는 승객들, 하이힐을 벗어든 여자들, 능숙하게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는 아이들, 멀쩡한 동체, 기적적으로 불이 붙지 않은 연료. 이놈의 것이 망가지면 우리 모두 죽을 텐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웃기는 소리인지. 옆자리 승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써놓은 거겠죠. 내가 대꾸했다. 그녀의 말을 들을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하긴 죽는 방법치고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아주 빠르게 갈 테니까. 특히 앞쪽에 앉아있다가 땅에 부딪히면 말이에요.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대답할 틈이 없었다. 스튜디오스가 다가와서 점심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방금 그녀의 고용주들에게 제기한 윤리적 의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오렌지 주스만 받고 맛없어 보이는 샌드위치는 거절하려고 하는데 옆자리 승객이 나에게 소곤거렸다. 그냥 받아두세요. 내가 먹을게요. 배고파 죽겠거든요. 여자는 밤색 머리카락을 단발로 쳐서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물기가 촉촉한 커다란 녹색 눈은 내 눈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파란 블라우스 차림에 회색 카디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어깨는 약해 보일 정도로 살이 없었다. 손톱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보니 자주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억지로 뺏어 먹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미안해요. 인사도 못했네요. 나는 클로이예요. 그녀는 약간 형식적으로 팔걸이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어서 서로의 신상 명세를 주고받았다. 클로이는 전시회에 참석하느라 파리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는 소호에서 패션 잡지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왕립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요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윌트셔로 이사했으며 현재 나이는 23. 이슬링턴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내 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을 향해서 고도를 낮추자 클로이가 말을 꺼내더니 덧붙였다. 그러한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짐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걱정.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적은 있습니다. 2번, 한 번은 뉴욕에서, 또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맙소사, 난 여행이 싫어. 클로이는 한숨을 쉬더니 집게 손가락 끝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도착하는 건 더 싫고요. 정말이지 나한테는 도착 불안 증세가 있나 봐요. 한참 밖에 나갔다 오면 내가 없는 동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친구들이 모두 모여 내가 밉살 맞은 계집애라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거나 선인장이 죽었다거나. 선인장을 키우세요? 대여섯 개 얼마 전에 선인장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요. 음경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전에 애리조나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때 선인장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쪽은 뭐 흥미를 느끼는 식물이 있나요? 염난뿐입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모두 나를 밉살 맞은 놈으로 여길 거라는 생각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화는 두서없이 이어져 가면서 서로의 성격을 흘끔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구불구불한 산악도로에서 잠깐씩 경치를 구경하는 것과 비슷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엔진에는 역추진력이 걸려 있었다. 비행기는 지상 이동으로 터미널로 향하더니 혼잡한 입국 관리실에 짐을 토해냈다. 짐을 챙겨서 세관을 통과했을 때 나는 이미 클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자신의 필생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살아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클로이를 만난 직후 그녀를 필생에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런던에 도착하여 클로이와 나는 오후를 함께 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런던 서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며 가장 이상한 일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수행하듯 침대에서 저녁을 마무리했다. 그 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갔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전화를 했다. 때로는 하루에 5번씩.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둘 다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타협이고 자기 기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기다림. 유사 메시아적인 성격을 지녔다. 끝이 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평생 서툴게 찾아다녔던 바로 그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웃음과 눈매, 유머 감각과 책을 고르는 취향, 불안과 지성이 내 이상에 기적적으로 들어맞았다. 클로이를 만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딱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회의적 태도로 운명의 문제를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 둘 다 그때까지 미신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클로이와 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던 것, 즉 우리가 서로에게로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무수한 사실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손을 쥐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짝수해의 같은 달 자정 무렵에 태어났다. 우리 둘 다 클라리넷을 분 적이 있으며 둘 다 학교 다닐 때 한여름밤의 꿈 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헬레나 역이었고 나는 테세우스의 시종 역이었다. 우리 둘 다 왼쪽 발가락에 커다란 점이 둘 있었고 똑같은 뒤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다. 우리 둘 다 햇빛이 밝은 곳으로 나가면 재채기를 했으며 케첩병에서 칼로 케첩을 긁어냈다. 심지어 우리의 책꽂이에는 똑같은 안나 카레니나가 있었다. 사소한 일들일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신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에 충분한 근거가 아닐까. 우리는 사건들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서사적 논리를 부여했다. 클로이와 나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만난 것을 아프로디테의 계획으로 신화화했다. 사랑 이야기라는 원형적 서사의 제1막 제1장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거대한 정신이 우리 궤도를 미묘하게 조정하여 우리를 어느 날 파리발 런던행 비행기에서 만나게 해준 것 같았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되지 못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 누군가 비행기를 놓치거나 전화번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쓰이지 못했던 로맨스들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역사가들처럼 확고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
편을 들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분별력 있게 굴었어야 했다. 클로이와 나는 정기적으로 두 나라 수도를 오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각자의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다. 클로이는 편집 차장이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막판에 파리 파견이 결정되었던 것이고, 나는 보르도의 건축 관련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친구와 며칠 놀자는 생각으로 파리에 갔던 것이다. 우리가 돌아오려던 날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샤를 드골과 히드로 사이를 운행하는 양국 항공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행기는 6편이었다. 물론 우리 둘 다 12월 6일 이른 오후에 런던에 떨어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비행기를 탈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새벽을 기준으로 우리 둘 다 비행기 탈 확률은 6분의 1이었다. 나중에 클로이가 한 말에 의하면 그녀는 원래 10시 30분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 호텔 방을 나오려는데 가방에 들었던 샴푸 병이 새는 바람에 가방을 다시 싸느라고 귀중한 10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호텔 측에서 그녀에게 청구서를 건네주고 그녀의 신용카드를 조회하고 택시를 잡아주었을 때는 이미 9시 15분이었다. 그녀가 10시 30분 발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가 포르트 드 발레 빌레트에 수많은 차량을 헤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타려던 비행기는 이미 탑승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다음 에어프랑스를 기다릴 기분이 아니어서 브리티시 항공 터미널로 갔고 그곳에서 10시 45분 발 런던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나도 내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타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요술을 부려서 클로이를 비행기의 날개 위인 15A에 앉혔고 나는 그녀 옆인 15B에 앉게 되었다. 안전지침이 적힌 카드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미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클럽 클래스로 여행할 가능성은 없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191개의 좌석이 있었다. 클로이는 15A 좌석을 배정받았고 나는 순전히 우연히로 15B 좌석을 배정받았다.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이론적 확률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확률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해도 36290분의 220 다시 계산을 해보면 16499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파리와 런던 사이의 비행기가 한 대뿐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다. 실제로는 6편이 있었고 우리 둘 다 이 6편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하나를 골랐다. 따라서 방금 말한 확률에 앞서 말했던 6분의 1을 다시 곱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클로이와 내가 12월의 어느 아침 영국 해협을 날아가는 브리시티 항공 보잉 767기에서 만날 최종 확률이 나오는데 그 수치는 989.727분의 1이다. 그래도 우리는 만났다.
이 계산은 우리에게 이성적 주장들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한 신비적 해석을 뒷받침해 주었을 뿐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작은데도 결국 일어났다면 운명론적 설명에 호소를 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동전을 던졌을 때 왜 앞 또는 뒤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신에게 매달리지는 않는다. 그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처럼 작은 경우일 때 989.727분의 1의 확률일 때 적어도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을 운명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린 만남의 확률이 그렇게 작았던 것을 아무런 미신 없이 받아들이려면 대단히 냉철한 지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하늘에서 3만 피트 상공에서 운명의 줄들을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는 삶의 우연적 성격을 목적성이라는 벨 뒤로 감춘다. 구원의 연인을 만나는 일이 객관적으로는 우연이고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두루마리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인생에 있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의미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인 것이며 두루마리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리 정해진 숙명은 없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생기는 불안.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지 않았고 우리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일이 다르게 풀려나갔다면 클로이와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필연성의 느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면모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충격적인 가정이다. 낭만적 운명론은 클로이와 내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클로이가 내 삶에서 하게 된 역할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낼 수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눈이고 그녀가 파스타에서 물기를 빼고 머리를 빗고 전화 대화를 끝내는 모습인데 나의 실수는 사랑하게 될 운명을 어떤 주어진 사람을 사랑할 운명과 혼동한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클로이가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의 발단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증명해 준다. 내가 클로이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결국 우연일 뿐이라고. 989.72.7분의 1의 확률뿐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동시에 그녀와 함께하는 삶의 절대적 필연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 즉 그녀에 대한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이면의 의미. 확실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애라는 땅에 들어가 얼쩡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 땅에서는 모든 웃음과 모든 언어가 12,000가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2가지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생활에서는 액면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들이 이제 어떤 사전으로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구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의심들이 한 가지 중심적인 질문으로 환원되고 구애자는 판결을 기다리는 범죄자처럼 떨면서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녀가 나를 바라는 것일까, 바라지 않는 것일까? 클로이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그녀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 킹스 크로스 근처에 있는 사무실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내 마음은 무책임하게,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이 그녀에게로 되돌아가곤 했다. 사모의 대상 주위를 맴돌고자 하는 욕구는 완강했다. 그녀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일처럼 계속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들이었다. 그 생각들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시시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클로이 꿈 가운데 몇 가지는 이런 식이었다. 아, 클로이는 정말 감미로워. 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보다 시각적인 것도 있었다. 1. 비행기 창틀을 배경으로 한 그녀의 얼굴. 2. 물기가 촉촉한 그녀의 녹색 눈. 3. 순간적으로 아래 입술을 깨물던 그녀의 치아. 4. 하품을 할 때 그녀의 목의 기울기. 5. 그녀의 두 앞니 사이의 간격. 내가 이만큼 부지런히 그녀의 전화번호도 불러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숫자들은 내 기억, 클로이의 아랫입술의 이미지를 되풀이해 떠올리는 것이 더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렸던 것이다. 그 번호가 뭐였더라? 607-9187, 609-7187, 601-7987, 690-7187, 610-7987, 670-9817, 687-7187. 탐색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607-9187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어퍼스트리트의 장의사 전화번호였다. 그러나 그곳은 한참 동안 고달픈 대화를 나눈 뒤에야 자신이 장의사라고 밝혔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나는 애프터라이프 장의사에도 클로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내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했다. 결국 내가 납골단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고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마침내 이름을 둘러싼 혼란이 사라지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얼굴이 시뻘개져서 전화를 끊었다. 삶이 아니라 죽음에 다가갔으니. 마침내 다음 날 나는 클로이의 직장으로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그녀 역시 나를 이미 내세로 쫓아보낸 사람 같았다. 지금 몹시 바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비서처럼 대꾸했다. 나는 기다렸고 속이 상했다. 내가 우리 사이를 아무리 친밀하게 상상했다고 해도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이윽고 클로이가 전화로 돌아왔다. 여보세요? 미안해요.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인쇄할 부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거든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한 굽이 넘어가면 집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클로이가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준비했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양말을 열다가 기습을 당했다. 나는 침실에 있는 전화로 달려갔다. 내 목소리에는 긴장과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 만일 종이에 쓰는 글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능숙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글쓰기가 유혹이 된다. 어이쿠 놀랐습니다. 전화를 다 주시고. 나는 설득력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언제 점심 한번 같이 해야 하는데. 점심이요? 이런, 정말이지 이번 주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녁은 어떨까요? 지금 다이어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투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 국립미술관을 한 바퀴 돌거나 뭐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의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베드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트라발가 광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클로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한 주 전에 비행기에서 잠깐 만났을 뿐인 남자와 오후 근무를 빼먹고 미술관을 돌아다녀서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행동에는 우리의 동행을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 지적인 토론을 할 기회 이상의 것으로 여긴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 순수와 공모의 중간에 걸려있는 클로이의 모든 행동에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문장의 끄트머리에서, 그녀의 웃음의 입꼬리에서 유혹의 흔적을 찾아낸 것 같은데 맞나? 아니면 나의 욕망이 순수의 얼굴에 투사된 것뿐일까? 우리의 머뭇거림은 하나의 게임이었다. 그러나 진지하고 유용한 게임이었다. 이런 게임을 통해 내키지 않아야 하는 파트너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원하는 파트너를 서로에 대한 욕망이라는 전망 속으로 서서히 끌어들일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큰 말이 주는 유압감은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할 만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임으로써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클로이와 나는 예의 바르고도 솔직한 사랑 고백에 따르는 대가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서로에게서 덜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참조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클로이의 직장인은 늘 어울리지 않는 유형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친구가 있었다. 현재 그녀를 질퍽대게 만드는 자는 여행 가이드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왜 배기가스 냄새를 풍기고 다니고 섹스 때문에 그 애를 이용하는 그런 놈팡이 놈하고 어울리냐는 거예요. 만일 그 애도 섹스 때문에 그 작자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작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발기 지속 시간이 길지는 못해요. 6시가 지나 그녀의 직장도 마칠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클로이에게 이왕 이렇게 된 것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저녁을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제안에 웃음을 짓더니 잠깐 창밖으로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를 지나는 버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눈길을 거두며 말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그건 정말 안 되겠어요. 내가 막 절망하려는 순간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모호한 신호들과 마주쳤을 때 이런 분명한 태도의 결여를 수줍음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바라기는 하지만 너무 수줍어서 그렇다고 말을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유혹의 대상이 수줍어 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어머, 정말 중요한 걸 잊었네. 클로이는 얼굴을 붉힌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오늘 오후 인쇄소에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하다니 내가 내 정신이 아닌가 봐. 구애하는 사람은 동정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저녁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꼭 같이 하기로 해요. 나도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다시 다이어리를 확인해보고 내일 전화를 드릴게요. 약속해요. 잘하면 주말 전에 시간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익숙해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전에 어디선가 어쩌면 전생에서 또는 꿈에서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와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간 우리의 반쪽이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느낌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태초의 모든 인간은 등과 옆구리가 둘에, 손과 다리가 넷, 하나의 머리에 두 얼굴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자웅동체였다. 이 자웅동체들은 워낙 막강하고 자존심도 강해서 제우스는 이들을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모든 남자와 여자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반쪽과의 결합을 원하게 되었다. 클로이와 나는 크리스마스를 따로 보냈지만 새해 런던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20세기 말 도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로맨스였다. 사무실 근무 시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시간을 활용했으며 바깥으로 나가 공원을 걷는다든가 책방을 어슬렁거린다든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작은 일에서 활기를 찾았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의 합의를 보았으며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똑같은 경우가 무척 많았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한 분리의 흔적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가 하나의 몸이었다가 갈라진 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다. 클로이와 함께하는 생활이 그렇게 매혹적이었던 것은 이런 일치 때문이었다. 마음의 문제에서 계속 화해 불가능한 차이와 부딪히기만 하다가 마침내 사전 없이도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기적적으로 내 견해와 흡사해 보이는 견해를 가진 사람. 나와 호일치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놀라운 일이야. 나도 막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던 참인데 생각을 하던 중인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사랑의 이론가들은 융합을 의심해 왔는데 그것은 정당하다. 사람들은 차이를 따지는 것보다는 유사성을 부여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랑에 빠지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한다. 그러나 이론가들이 말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을 분리하고 있는 살갗은 단지 육체적 경계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분수령,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일 뿐이다. 따라서 성숙한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절대 첫눈에 반하는 일이 없다. 맑은 눈으로 물의 깊이와 성질을 완전히 조사할 때까지는 도약을 유보한다. 부모 노릇, 정치, 예술, 과학, 부엌에 비치할 적당한 간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의견 교환을 한 뒤에라야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성숙한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상대를 진정으로 알 때에만 사랑이 자라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의 현실, 우리가 알기 전에 태어나는 사랑에서는 아는 것이 늘어날 경우 그것은 유인이 아니라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유토피아가 현실과 위험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서 매혹적인 유사성을 아주 많이 확인했음에도 어쩌면 클로이는 제우스가 잔인한 일격으로 나한테서 떼어낸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3월 중순쯤 그녀가 나에게 새 구두를 보여주었을 때였다. 어쩌면 구두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현학적인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두라는 것은 미학적인,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심리적인 조화의 최고의 상징이었다. 나는 몸의 어떤 부분 또는 몸의 어떤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구두는 풀오버 스웨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엄지손가락은 팔꿈치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속옷은 외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발목은 어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클로이의 구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랑에 빠졌는가? 그녀는 어느 토요일 아침 킹스로드 근처의 상점에서 그 구두를 샀다. 저녁에 초대받은 파티의 준비물인 셈이었다.
나는 그 구두를 보고 디자이너가 굽이 높은 구두와 낮은 구두를 섞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플랫폼이 달린 바닥은 힐에 이를 때까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볼은 평평한 신발처럼 넓었지만 높이는 뾰족한 굽이 달린 구두처럼 높았다. 거기에 약간 로코코 느낌을 주는 높은 컬러가 달려 있었고 나비 매듭과 별로 장식되었으며 두툼한 리본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구두는 최고의 유행 상품이었으며 잘 만들어졌으며 상상력도 풍부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로맨스는 우리가 오랜 기차 여행을 하다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을 몰래 눈여겨보며 상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다. 그런 완벽한 러브 스토리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다시 열차 안으로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사람과 기차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너무 비싸다며 따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손수건에 세차게 코를 푸는 순간 중단되고 만다. 사랑하는 여자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머릿속에서 작곡한 놀라운 심포니를 나중에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로 들었을 때의 느낌과 같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연주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에 감명을 받기는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연주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하나의 음정이 틀린 것 아닌가? 플루트가 약간 늦게 들어온 것 아닌가? 타악기 소리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우리가 첫눈에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구두나 문학에 관한 취향의 충돌로부터 자유롭다. 연주되지 않은 심포니가 음정이 틀린 바이올린이나 늦게 들어오는 플루트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상이 실제 연주되는 순간 의식 속을 떠다니던 천사 같은 존재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자기 나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 역사를 가진 물질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클로이의 구두는 우리 관계의 초기에 드러난 수많은 틀린 음정들 가운데 한 예에 불과했다. 그녀와 매일매일을 산다는 것은 외국 땅의 새로운 풍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전통과 역사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이따금씩 외국 혐오에 젖어드는 것과 비슷했다. 사랑의 교훈.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아니면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실수를 무한히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유리가 맑아 보이기는 하지만 뚫고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파리들이 계속 미친 듯이 유리창에 머리를 박는 것처럼 지나친 의욕, 고통, 씁쓸한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진실들, 지혜의 조각들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일까? 식사, 죽음, 돈에 지혜로워질 수 있듯이 사랑에도 지혜로워지고 싶다는 야심은 정당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는 방법을 알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사는 것도 자전거 타기나 피아노 연주하기처럼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지혜는 우리에게 평정과 내적 평화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한다. 불안, 두려움, 우상숭배, 해로운 정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첫 충동이 꼭 진실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성을 훈련시켜서 무익한 요구와 진정한 요구를 분리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통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여 산을 흙둔덕으로, 개구리를 공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어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은 두려워하되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라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지혜는 사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랑은 커피나 담배처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포도주 한 잔이나 초콜릿처럼 가끔은 허용되는 것일까? 사랑은 지혜가 대표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일까? 현자들도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될까? 아니면 몸만 어른이지 정신은 아이인 사람들만 이성을 잃는 것일까? 일부 지혜로운 사상가들은 고개를 끄덕여서 사랑을 승인해 주었지만 그들은 신중하게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구분해 놓았다. 마치 의사들이 마요네즈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재료로 만든 것은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모한 사랑과 소크라테스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의 숭배를 구분한다. 베르테르의 무절제와 예수가 보여진 무혈의 형제애를 비교한다.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으로 나눌 수도 있다. 성숙한 사랑의 철학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사랑보다 바람직하며 그 특징은 각 개인의 선과 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다. 성숙한 사랑은 절제로 가득하며 이상화에 저항하며 질투, 마조히즘, 강박에서 자유로우며 성적 차원을 갖춘 우정의 한 형태이며 유쾌하고 평화롭고 상호적이다. 어쩌면 이래서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 없는 상태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반면 미성숙한 사랑은 나이와는 거의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이상화와 실망 사이의 혼란스러운 비틀거림이며 환희나 행복의 감정이 익사나 섬뜩한 구토의 인상과 결합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마침내 답을 찾았다는 느낌이 이렇게 헤맨 적이 없다는 느낌과 공존하는 상태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랑의 논리적 절정은 상징적이든 현실적이든 죽음이다. 성숙한 사랑의 절정은 결혼이며 일상, 일요일 신문, 다리미, 리모컨이 달린 장치들을 통해서 죽음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미성숙한 사랑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일단 타협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격변으로 가는 길에 올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술은 사랑이 수반되는 문제들의 병적인 강박감을 가지는 반면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고뇌와 상심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서양의 로맨스 문학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비관적 견해들과 비교해 볼 때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좀 더 용감한 사람들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타락한 화가나 정신병에 걸린 시인의 우울한 상상력에 맡겨두었던 인간 경험의 한 영역에서 좀 더 계몽되고 자신에 찬 접근 방법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클로이가 떠난 직후 나는 역의 서점 가판대에서 낭만적인 실증주의 문헌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과 마주쳤다. 패기 니얼리 박사의 괴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그 책을 샀다. 그 분홍색 표지에 적힌 사랑을 하는 것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이런 수수께끼에 감히 답을 하겠다고 나선 이 여자, 패기 니얼리 박사는 누구일까? 책의 첫 페이지에서 나는 그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문제를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 분모로 환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의 복잡성에 눈을 감아버릴 수는 있다. 낭만적 실증주의와 금욕주의는 둘 다 사랑의 고민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해답이다. 둘 다 모순들을 부둥켜 안고 애를 쓰기보다는 문제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다. 금욕주의자들은 사랑을 고통과 비합리성으로 단순화시켜서 그것으로 사랑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논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망을 쫓다 보면 틀림없이 받게 되는 상처를 피해 갔다고 하지만 감정적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심리적 지혜를 얻는 문제를 단순화시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모두 고통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하여 지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하지만 그 지혜의 교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무시해버렸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마담 보바리의 비극은 니얼리 박사의 진부한 이론의 한 예로 환원되어 버렸다. 나는 좀 더 복잡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의 모순들에 부응할 수 있는 교훈, 지혜에 대한 요구를 지혜가 무력해지는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고 첫눈에 반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그 불가피성과 조화시킬 수 있는 교훈. 사랑을 평가할 때는 교조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로 달아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움의 철학이나 실망의 윤리학을 구축하지 말아야 했다. 사랑은 분석적 정신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아무리 확고부동한 확실성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쳐도 분석에는 절대로 결함이 없을 수 없다는 교훈. 따라서 아이러니로부터 절대로 멀리 벗어날 수가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 교훈이 더욱더 타당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레이첼이 다음 주에 저녁 식사를 하자는 내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후로 그녀를 생각만 해도 시인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떨림은 한 가지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시 한번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